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련하세요? 아쉬우세요? 사람들이 시원하냐 섭섭하냐 많이 물어보는데요. 섭섭한 마음은 정말 1도 안 생기더라고요. 시원해요? 예, 너무너무 시원하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달려왔고 또 여러 가지 성과들도 나름 만들어냈고 당을 성장시켰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그 다음 과제를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섭섭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지난 2년 대표가. 네, 많이 힘들었죠. 부담감, 중압감이 컸다. 그런 네, 거죠? 네. 사실 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으로만 대표되어 왔던 예. 정말 그 다른 사람은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참 많았고요. 예. 거기다가 제가 뭐 여성이면서 또 초선 의원인데 비례의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너가 당대표야? 이런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됐던 시간.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훨씬 많이 강해지고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잘한 점이라면 뭘 꼽을 수 있겠는지요? 또 가장 아쉬운 건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잘한 거. 가장 잘한 거는 결국은 지난 지방선거와 그렇죠. 그 4.3 보궐선거, 창원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당대표에 도전할 때 많은 분들이 야, 너 이번에 당대표 되면 지방선거 이끌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당한테 결코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괜히 왜 그 부담을 지려고 하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그런 선거판 안에서도 제가 11개 광역시도 의원들도 배출을 했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이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도 좀 만들었던 네. 그리고 또 창원 성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야 이제 정의당이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 이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 개표날 정말 네. 힘드셨죠? 지옥문이 어떻게 생긴지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말 네. 죽기 살기로. 근데 막판까지 이게 역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주민들이 최종적인 선택을 해주셔서 예. 우리 당원들한테는 우리 정의당이 이제는 더 이상 패배의식 갖지 않고 선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역시 정당은 뭐니 해도 선거죠. 네. 선거 그리고 이겨야 하는 그러니까요. 선거. 이기는 선거. 네. 또 그 지방선거와 그 4.3 보궐선거 노회찬 의원 지역구에서의 승리. 네. 그거 외에 아마도 패스트트랙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큰 성과 아닐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네. 무슨 정의당이 얘기만 하면 그거 되겠어? 아유, 그 옳은 일이긴 하지만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단식 농성 할 때도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너 몸만 축난다. 근데 결국은 어떤 고비마다 뭐 5당 합의도 이끌어냈고 또 패스트트랙을 결국 그 관철시키는 과정까지 예. 진행해 왔던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을지 안 맡을지 거의 맡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계속 공식화를 미루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경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진도를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8월 말까지 지금 연장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정개특위 위원장이 구성이 돼서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조정안도 내놓게 하고 예.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더 좋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뭐 비례대표제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예. 기존 안을 예. 또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12월 연말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이 선거제도 법안을 같이 다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개특위는 90일 법사위를 경과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원래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개특위는 법사위 90일을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개특위는 갈 길이 조금 더 바쁩니다. 그렇죠. 석 달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월 말까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를 아무리 패스트트랙 심의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일단 정개특위 빨리 위원장 앉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죠. 근데 뭐 정말 우여곡절 끝에 8월 말까지 기한 연장은 합의해놨지만 네. 지금 벌써 7월 중순이고요. 네. 뭐 휴가철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논의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정당들이 솔직히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선거제도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5당 합의를 뭐 열흘 단식을 통해서 전환시켜서 그걸 만들어냈고 또 패스트트랙도 통과를 시켰거든요. 저는 이제는 6석 되는 작은 정당 정의당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요. 마무리는. 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모든 키는 집권 정당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뭐 휴가철 뭐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국회가 그동안 휴가철 아니고 일할 때도 판판이 80일을 놀았는데 지금 더 속도를 내서 이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민주당의 태도로서는 잘 안 보여요. 아무튼. 네, 더 촉구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잘한 거, 이제 선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선거법 얘기했는데 네. 가장 아쉬운 거? 뭐 그거는 결국 노회찬 대표님 지켜드리지 못한 거 아이고. 그거죠. 네. 그 일만큼 더 큰 일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곧 일주기예요. 그죠? 네네.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의 그 6411 정신 안고 가자. 네. 이게 버스 6411번? 네네.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타는 버스 노선이 6411번 버스인데요. 네. 저는 노회찬의 이 대한민국 정치에 노회찬의 등장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호명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치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을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거.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6411번 버스의 정신이고요. 예. 정의당이 또 가야 할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노동 문제에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 분야에서 우리 이정미 대표가 대표 재임 기간 동안 이룬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구를 안착시켰던 거. 비정규직 노동 상담 창구라고 해서요. 이거를 줄여서 비상구. 정말 너무 이 지옥 같은 삶의 탈출구를 마련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인데요. 당내 조직으로? 네네. 이걸 이제 전국적인 상담 창구를 저희가 만들어서 예. 처음에 이 비상구를 통해서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네, 5만 원 네. 교육훈련비를 빼앗겼다. 예. 이렇게 시작되어서 수천 명 불법 파견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면서 예. 이분들이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자회사의 그 본사 조직의 노동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T 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네이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파리바게트나 네이버의 노동자들의 특징이 다 20,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맞아요. 그동안 노동권 바깥에 밀려있던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노조를 만들도록 이끌었고 네. 이게 지금 IT 업계에 청년 노동조합들이 2탄, 3탄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형성이 됐어요. 네. 이게 제 임기 동안 노동 문제 중에 가장 잘한 거.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들에게 자기 권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함께 그 길을 모색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노조와는 저희가 인터뷰도 한 바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정의당 그 창구에 가서 상담한 결과인 거는 저도 잘 몰랐네요. 네. 이렇게 노조도 만들고 그러면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도 해줍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확대가 돼야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선거법 등등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성과긴 성과인데 한 일각에서는 그걸 두고 뭐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퇴임할 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중대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한 일 잘못한 일 그냥 박수만 쳐주는 이런 역할인데 그것을 떨쳐내는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데스노트로 상징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 올라가면 다 낙마했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적절한 인사냐 아니냐를 꼼꼼히 따지고 살폈고 그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감 없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왔었고요. 또 박수 받을 일은 잘했다. 힘 모아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더 좋은 어떤 삶의 변화를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협력을 하고 이것이 이제까지 정의당이 일관되게 걸어왔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내일 모레면은 이제 대통령하고 5당 대표 회담이 원래 저 한참 전에 이정미 대표랑 했어야 되는 건데 우여곡절 끝에 미뤄지고 이제서야 되네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 대표 들어서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 그러니까 길거리를 계속 전전하다가 최근에 이제 국회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자기 입지가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국면 전환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빌미 내지는 뭐 명분이 된 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에는 어쨌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초당적 대처라고 말은 합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서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은 일본을 향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즉각적인 경제 보복까지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본이 명백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응을 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이야기는 왠지 일본 쪽 요구를 수용하라는 쪽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아니 제가 외통위 회의장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외교부 장관을 질타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외교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갑자기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중대한 어떤 문제에 놓여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대일 의존도가 강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좀 더 그 수입 다변화라든가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부품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에서부터 또 미국 외교 이번에 진행됐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아니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역수단을 압박으로 쓴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호소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것은 일정하게 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쟁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삼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국적을 의심할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도 국회 그 비교섭단체 연설하시면서 자유한국당 특히 또 나경원 원내대표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또 신임 심상정 대표도 취임하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딱 지적해서 강하게 또 공격했어요. 어찌 보면 정의당은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이 주적인 것 같아요. 정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 방향, 그것을 중심에 놓고 그 근간을 흔드는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이든 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번 연설에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것은 그분의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헌법 정신 위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노사 관계에 있어서 헌법 제33조의 정신 자체를 뭐 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산업 아주 초기 단계에 노동자들 16시간 일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아동 근로를 시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자유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보자. 이런 헌법 가치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연설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그 일부가 또 이제 우리공화당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공화당 쪽은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총선 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자 뭐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왜 비슷하게 보수 쪽에서 우리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 찍자 뭐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공화당? 그 정당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지지율을 얻고 원내에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공화당 같은 비상식적인 정당에게 어떤 다수 의석을 안겨줄 만큼 그런 수준에서의 정치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지금의 그 한계 이상을 나아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갈피를 못 잡으면서 우왕좌왕할 때 소위 얘기하는 그 친박들 일부가 이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러면서 저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자기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자기 내부를 좀 단돌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원하는 거나 그렇지 않느냐는 뭐 무관하게 구더기 못 무서워 장못당 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제1야당 60년 동안 이 당을 유지해왔던 정당이 그런 정도 자신이 없습니까?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같은 데를 못 이겨가지고 그런 선거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창피한 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우리공화당 의석 늘어날까 봐 무서워서 못한다 그랬어요? 뭐 무섭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에게 그렇게 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도 지금 고발 당하셨죠? 지난번 그 충돌 과정에. 3차,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차, 2차 고발을 했는데 세 번째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뭐로 고발 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저는 정말 그 회의장 앞에 얌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왜 고발당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직 소환장은 안 왔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를 고발한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해야지 받아야죠. 피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고발은 해놓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고발이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고발됐는지 진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정의당 몇 석 목표입니까?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저는 그것을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몇 석쯤 될까요? 뭐 없어지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확실히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의석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뒤바꿔 놓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지금 일찌감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가 비례대표 당선되자마자 노회찬 대표님께서 한 번만 하기 없기라고 그렇게 하도 강조하셔서 곧바로 다음 재선을 향해서 연수구 을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으신가요? 그 지역은?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지 어린 시절부터 쭉 생활했고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도 다녔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친가도 지금 인천에 있고요. 그 중에서 어디에서 내가 다음 재선을 한번 기대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하다가 붙으려면 좀 제대로 붙어야 되겠다. 네, 네. 민경욱 의원하고 한번 한판 붙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 지역구군요, 거기가? 네네. 네. 얼마 전에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네. 발차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정미 대표가 금메달을 뗐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이겼어요? 네. 무슨 발차기 대회였는데요? 그게 연수구 태권도 대회의 사전 행사였는데요. 예.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높은 바를 발로 몇 번을 차는가 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경욱 의원을 꼭 이겨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민경욱 의원보다 3개인가 4개인가를 더 차서 제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민경욱 의원 은메달 땄습니다. 아니 그 높이가 서로 달랐어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남녀 구별 예, 없이? 구별 없이 찼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제가 이겼습니다. 원래 태권도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민경욱 의원을 이겨야 된다는 정신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신을 동원하면 이게 되는군요. 네. 여성이 남성을 발차기 대회에서 이겼다? 네. 네. 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고 민경욱 의원이 그 은메달석에 잘 안 올라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년 당대표로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신 마음 제가 잘 받아 안고 내년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